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입시 전략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남윤곤입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강당에 모여가지고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또 코로나가 극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고요. 저희 임직원분들이나 많은 학생들이 이 설명회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수시 합격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실제 올해 저도 이제 내일부터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됐었는데 지금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집합이 지금 금지되어 있어서 저도 설명회가 지금 11개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수시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입시도 조금 깜깜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도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1학기 제대로 준비를 못했을 텐데 원서 접수를 할 때도 정보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는 이제 수시 원서를 쓰기가 어렵다라고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노력을 더하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고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수시 한 장 한 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시를 쓰려고 하면 첫 번째, 올해 환경이 작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이제 지난해 입시 결과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작년의 입시 결과는 작년 수험생들이 들어갔던 데이터예요. 근데 작년하고 학생 숫자가 달라질 수 있죠. 모집 인원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는 또다시 존재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서론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올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특징은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거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우리는 다른 얘기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출생 인원이 56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출생 인원이 50만 명대가 유지됐던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올해 고3은 작년 고3에 비해서 6만 명 이상이 줄어서 출생 인원이 49만 명대로 내려앉았어요. 6만 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었다.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이제 재작년부터 3년치 거를 수시 모집 전국의 인원을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딱 인원을 보니까 이 앞에 26만 5천 명, 여기까지는 숫자가 거의 다 똑같아요. 특히 26만 명까지는 똑같죠. 근데 5천 명이었다가 8천 명이었다가 7천 명, 조금 인원 변동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3년 동안 수시 모집이 줄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죠? 수시 규모는 26만 5천 명 이상씩 매년 뽑았구나 라는 게 첫 번째 팩트예요. 근데 수시의 대다수는 논술 전형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고3 아이들이 지원을 제일 많이 하고 합격생의 대다수도 고3입니다. 근데 이제 고3에 재학 중인 학생 숫자를 그 당시 기준으로 모두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3년 전에는 57만 명이었어요. 작년에는 50만 명이 살짝 넘었네요. 그럼 인원의 감소폭이 약 14%가 조금 안 되게 줄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수시로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계산을 해보니까 5만 6천 명이 또 줄었대요. 그럼 실제로 50만 명에서 5만 6천 명이 줄었으니까 또 13% 정도가 줄었죠. 해마다 13% 이상씩 2년 동안 계속 줄었구나.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13%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수시 모집은 작년의 입시 결과보다는 경쟁률이 첫 번째 떨어지겠죠. 두 번째, 합격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팩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나라는 걸 봤더니 이 맨 왼쪽에 있는 교과 전형 0.3% 줄었대요. 전국 대학교예요. 26만 5천 명 기준으로 했을 때 요만큼 줄었으니까
이거는 기준이 거의 미미하게 변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종합전형도 1%쯤 늘었어요. 이것도 크게 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늘었기 때문에 작년의 입시 결과보다는 결과가 좋아지겠죠. 학생 숫자가 감소한 걸 빼더라도 모집 인원이 이렇게 변동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논술은 8%가 줄었습니다. 뭐가요? 논술로 뽑는 인원이. 그럼 애들은 13%가 줄었는데 논술은 8%의 모집 정원이 줄었으니까 이거는 희석될 수밖에 없죠. 애들이 13% 줄어서 경쟁률이 그만큼 떨어지겠지만 모집 인원도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가장 경쟁률이 적게 떨어질 거다. 가장 합격선도 적게 떨어질 거다. 반면에 종합전형은 모집 인원 미세하지만 늘었고 이걸로 합격선이 떨어질 거예요. 거기에 또 학생 숫자가 13%가 줄었기 때문에 또 그걸로 성적이 떨어지겠죠. 이런 특징이 있겠구나. 전형별로 한번 살펴보신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애들이 또 모의고사를 본 애들로 좀 기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더니 실제로 이제 재학생 중에서는 작년보다 모의고사를 본 애들은 좀 는 거예요. 왜요? 재학 중인 학생은 13%인데 본 애들은 10%가 줄었대요. 근데 어찌됐건 올해 고3은 작년 고3에 비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좀 많구나. 수능을 그래서 보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찌됐건 10%가 줄었습니다. 근데 가장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졸업생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14.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재수생들이 유리해. 재수생은 공부량이 많을 거야. 반수생이 크게 늘어날 거야.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올해 졸업생은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우리가 학생 숫자가 변환돼서 실제 수능을 보는 아이들은 약 11%가 조금 넘게 줄 것 같다. 라고 여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왜 중요하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문과학생, 이과학생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게 2020학년도 작년이고요. 이게 올해 6월 모의고사예요. 지금 수학 가형을 봤더니 11.4%가 줄었대요. 근데 아래쪽에 수학 가형 보는 애들은 대부분 과학탐구를 보겠죠. 과학탐구를 보는 아이들은 15.4%가 줄었대요. 그럼 실제로 순수한 우리가 이과학생이 누굴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과학을 보는 아이들이 이과학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과학생이 15.4%가 줄었는데 실제로 수학 가형은 11.4%가 줄었다? 이 얘기는 수학 가형을 지정해서 본 아이들은 작년에 비해서 4% 가까이가 늘어났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아이들이 왜 수학 가형을 봤을까? 나형으로 이동하지 않고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까지는 수학 가형이 미적분도 시험 범위, 기하와 벡터도 시험 범위였어요. 근데 올해 여러분들은 이 기하라는 과목이 수능 시험 범위에서 빠졌죠. 그럼 자연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학 가형의 공부량이 미 기하 벡터만큼 빠진 겁니다. 그러면 수학 가형을 공부해야 되는 이과학생 입장에서 수학 가형을 그대로 보는 게 심적으로 부담되지 않죠. 수학 나형으로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겁니다. 그게 한 3%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수학 가형을 그대로 잔류하고 있을 텐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작년에 수학 가형에서 수학 나형으로 이동한 아이들에 비해서 올해는 적게 이동했다라는 게 팩트인데 그럼 누가 이동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학 가형을 77쯤 백분위를 맞는다. 이게 3등급의 마지노선이에요. 그죠? 그럼 국어도 만약에 실력이 비슷해서 백분위가 77이야. 그리고 과학탐구가 백분위가 77이야. 이렇게 성적을 딱 받으면 이 아이들 머릿속에는 보통 어디쯤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냐면 세종대학교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위권 학과를. 단국대학교 하위권 학과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대학들을 보니까 수학 가형이 지정이에요. 그러면 3등급 대 정도 아이들까지는 그래 나는 수학 가형을 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작년에 고3 재수생도 했고 올해 아이들도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럼 작년에 이동했던 애들이 누구냐? 나는 수학가형 시험 보니까 3등급까지는 도저히 못 맞아. 4등급이야, 5등급이야, 6등급이야. 이런 아이들이 이동을 고민한 거죠. 그래서 이동을 했을 겁니다. 왜요? 국민대라든지 숭실대라든지 상명대라든지 상당수 대학교가 서울 쪽의 상당수 대학교가 수학 가형을 지정하지 않거든요. 어디에서요? 이과 모집 단위에서. 그럼 얘들이 나형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형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 아이들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 가형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올해는 수학 가형의 4등급, 5등급, 6등급의 아이들의 비율이 작년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다시 돌리면 수학 가형을 보는 아이들 입장에서 작년과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는 수학 가형을 3등급 받기가 쉬워졌겠죠. 왜요? 밑에 애들이 많아졌으니까. 2등급 받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워졌어요. 1등급 받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아이들이 넘어가지 않고 수학 나형 애들 숫자가 그래서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죠? 17%나 줄었습니다. 그럼 보통 4, 5, 6등급을 수학 강을 받는 애들이 수학 나형으로 이동하면 2등급 받는 애들이 일부가 있고 대부분 3등급, 4등급대를 제일 많이 받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올해는 안 돌아와요. 그럼 이 애들이 빠져나간 거죠. 그럼 올해는 수학 나형은 1등급의 숫자가 정말 많이 줄겠죠. 왜요? 애들이 17%가 줄었으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29만 명쯤 수능을 봤을 때는 1등급 4%가 10,000명이 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올해는 24만 명도 안 보게 되니까 10,000명이 안 되겠죠. 4%에 들어간 애들이. 그만큼 애들이 준다. 아, 그러면 올해는 수학 나형이 1등급 숫자가 크게 줄겠구나. 2등급 숫자도 크게 줄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은 올해는 수학 한 가지로 봤을 때 문과 아이들은 수능 최저를 수학이라는 영역 가지고 1등급을 맞출 수 있는 아이들 숫자가 크게 준다. 2등급도 크게 준다. 라는 특징으로 문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굉장히 크게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포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인원이 적어진 건 팩트인데 1등급, 2등급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지 않을 거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하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이걸로 이제 여기서 나타난 우리가 팩트를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될 건 올해는 문과로 해당되는 예체능도 포함이지만 아이들이 14.6% 정도가 줄고 이과는 15% 정도가 줄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팩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시 얘기할 때 정시 얘기는 크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죠.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수시에 이미 합격하는 건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 학생이 되게 불안해서 성균관대라는 대학교를 하나 썼어요. 단국대라는 대학교를 하나 썼어요. 썼더니 수시 모집에서 딱 합격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을 딱 봤는데 성균관대를 원서를 딱 쓴 아이가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하고 100분위가 97 이상이 나왔어. 만약에 이러면 이 아이는 연고대 갈 수 있는데 이 아이에서 자연대 친구는 치대는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되는 아이가 성대 합격증을 받아들이는 순간 원서를 잘못 썼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디서요? 수시 모집에서. 단국대를 원서 쓴 친구도 마찬가지죠. 100분위가 90, 90, 90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성적이면 동국대쯤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과 친구가. 이과 친구라고 하면 잘하면 중대도 갈 수 있는데 라는 성적을 받은 아이가 단국대를 써버리면 나 수시 전략 잘못 세웠다 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시도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 올해 정시의 가장 큰 팩트는 뭐냐면 가장 큰 팩트는 모집 인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인원이
몇 명이 늘었냐면 이 인원이 늘었어요. 별로 인원은 안 늘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어난 인원의 대다수는 주요 대학교에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요 대학교 이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학 그룹별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스카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아시죠? 스카이는 어느 대학인지. 그 밑에 있는 6개의 대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과 기준으로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불러요. 서성한. 이건 어찌 보면 이제 가나다 수준이기도 하고 서성한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이중 이렇게 불러요. 이화여대, 중앙대. 이게 5개죠. 여기에다가 대통령 출신 학교 바로 밑에 경희대가 있어요. 여기까지를 끼워주면 6개가 됩니다. 대통령 출신 학교를 왜 끼우셨나요? 외대는 안 끼우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텐데 대통령 출신 학교까지가 교육부의 지침을 제일 잘 따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시인원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 늘었나 봤더니 주요 대학교 11%, 그 밑에 있는 주요 6개가 10.5% 해서 10.7%가 늘었어요. 여기까지가. 문이 이만큼이 넓어졌다는 얘기죠. 애들은 13% 줄었는데 이렇게 문이 넓어졌으니까 정시 합격선은 중대, 이대, 경희대까지는 꽤 많이 내려가겠네요. 그죠? 그 바로 밑에 있는 건대, 홍대, 숙대, 동국대 이런 대학교도 위에 있는 대학교의 모집이 늘어났으니까 영향을 바로 받겠죠. 왜요?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3개 쓰는 거다 보니까 위에서 좋은 애들을 싹 뺏어가면 그 밑에 있는 대학교도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건 부모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위에 대학교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 아, 그러면 주요 대학교도 합격선이 꽤 많이 내려간다. 어디서요? 정시에서. 근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디가 제일 많이 늘었냐면 예체능계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예체능계 친구들은 올해 수능 100%로 전환된 대학교가 꽤 많다. 서울대 일부 학과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많이 는 학교가 평균적인 게 자연계입니다. 10% 이상이 늘었죠. 하지만 문과 쪽은 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합격선이 제일 많이 떨어질 건 자연계가 더 많이 떨어질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질 건 문과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건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올해는 애들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수학이 선택자가 이렇게 문이과가 차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조금 더 수학과형을 등급을 쌓기가 더 좋아요. 유리해요. 나영 같은 경우는 줄 거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게 여기 특징이고 정시 되게 많이 들었다라는 것까지 기본적으로 하나 이제 올해 입시 환경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테마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렇다면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이제 전형별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과에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타이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과 전형은 전국을 따졌을 때는 0.3%가 줄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요 대학교 중에 상위권 8개 대학이라고 있어요. 아까 제가 경희대까지가 정시 9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주요 대학교 정시는 모든 대학교가 뽑으니까 9개인 거고요. 여기 지금 상위권 8개라고 되어 있는 학교는 그 학교가 아니라 교과 전형이 있는 학교 중에 8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홍익대 이상의 대학교 중에서 교과 전형을 뽑는 학교가 8개구나. 근데 모집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26%나 늘었구나. 근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다 더하면 모집 인원이 차이가 없구나. 여긴 늘었는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 밑에 있는 대학교들은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상식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1,700개가 넘게 있어요. 일반고 기준으로. 일반고가 1,700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작년 고3이 300명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3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1등급과 2등급까지 맞는 수재 등급, 내신 등급을 국어 과목이든 수학 과목이든
맞는 아이들의 숫자는 33명이 나옵니다. 왜요? 11%니까. 근데 올해는 아이들이 재학생이 9.9%가 줄었어요. 아까 6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기준으로. 실업계 친구들은 6월 모의고사를 잘 안 보니까 제가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렇게 인원을 한번 뽑아본 거예요. 그러면 10%라고 생각하면 270명이겠죠. 올해 고3은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인원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1등급, 2등급에 맞는 아이들의 숫자도 이 10% 정도가 줄어야죠. 그래서 29명이 줄게 됩니다. 올해.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떤 여파가 생길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아이가 내신이 2등급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는 반영 교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에 들어가 있는 그 교과목을 다 더한 거기 때문에 보통 한 30과목 정도 나와요. 30과목이 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막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평균이 2등급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올해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질문하면 여기 위에서 보여드렸듯이 10% 이상의 과목이 13% 정도의 인원이 과목이 이게 2등급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30과목이니까 4과목이 3등급으로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2.13등급으로 변할 겁니다. 올해 아이들은 전교등수가 똑같은 아이가 내신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학생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은 애들을 내신 등급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전체 학생 모집 인원이 똑같으면 작년하고 전교등수가 똑같은 아이들을 뽑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학교 그레이드가 똑같으면. 그럼 올해 작년에 이제 홍익대 정보컴퓨터공학부가 커트라인은 아니에요. 합격자 평균이에요. 합격자 평균이 2.01이었어. 라고 하면 올해는 이 합격자 평균은 2.14등급이 되면 홍익대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의 아이를 뽑았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2.1등급쯤 2.1등급 안쪽에 든 애들 뽑았으면 우와 올해 대박 잘 뽑았는데 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렇게 내신이 떨어질 거다. 그럼 우리가 교과 전형을 우리가 지난해 입시 결과를 볼 때는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 때보다 아이들이 10% 정도 이상이 많았지. 그럼 내신 등급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면 이 합격서는 올해로 따지면 이렇게 내신이 변화가 되겠구나. 근데 이 대학교의 모집 정원은 이 대학보다 레벨이 높은 학교는 모집 인원이 늘었나? 줄었나? 라는 걸 살펴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수도권의 33개 대학교까지 다 더했을 때도 0.2%밖에 감소가 안 됐다라는 얘기는 거의 변동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위의 대학교는 오히려 늘어서 위에 있는 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늘어서 거기는 합격선이 그만큼 더 떨어지겠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듣는 친구들 중에 지방에 있는 친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구 쪽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여기 부산 쪽에 있는 학교인데 모든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렇게 지난해 입시 결과를 발표해요. 학교마다 좀 다른데 경북대는 뭐라고 되냐면 평균 85% 컷, 여기는 90% 컷, 여기는 80% 컷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85% 컷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20명을 뽑아요. 그러면 몇 등짜리 성적이죠? 17등짜리 성적이죠. 그게 85니까 90% 컷은요 18등짜리 컷이에요. 20명 중에 18등 거의 꼴찌죠. 80% 컷은요 16등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평균은 10등쯤 되는 아이 성적이다. 중간 아이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보다 보니까 이 학교는 내신이 제일 좋은 아이들이 1.62부터 1.85까지 이렇게 평균이 구성이 된대요. 여기는 2.33부터 3.33까지 여기는 1.92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의 명문대학교 문과 쪽에 제일 높은 학과는 2등급 안쪽에 들어가야 합격을 안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작년 입시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아이들이 9.9%가 줄었다고요. 그럼 1.92가 거의 2등급 가까이로 평균이 내려가겠죠. 그죠? 이쪽에 평균 85% 컷이 1.98이면 저거 2.1등급으로 내려갈 거예요, 올해. 내 내신이 2.1등급인데? 라고 하면 만약에 경북대 영어영문학과를 쓴다라고 하면 작년과 입시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거의 85% 컷으로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보실 때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올해 애들이 줄어든 걸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과 전형을 우리가 딱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나는 계명대학교 영어교육과쯤 쓰면 붙겠구나. 확실하게 붙겠는걸? 이라는 만약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나는 여기를 확실하게 붙어. 그럼 나는 여기다 한 장의 원서를 쓰면 수시에 합격하는 학생이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나머지 5장이 더 있는데 이 5장의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를 이제부터 고민하면 돼요. 5장의 카드를 계명대가 확실히 붙는다고 하면 엄마랑 아빠랑 학생이랑 모여서 계명대보다 살짝 위에 있는 대학, 나는 계명대를 합격하고 어느 대학교를 동시에 합격하면 버릴 거냐? 라는 걸 우리는 토론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영남대야, 동아대야, 숭실대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그럼 거기를 하나 더 써볼까? 거기 작년 합격성 어떻게 되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또 위로 또 올라가 볼까? 그랬더니 그 학교는 교과가 없네. 종합적으로 한번 써볼까? 이렇게 무언가를 높여서 원서를 쓰시는 게 수시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이게 작년의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자를 세울 수 있다. 여기쯤 쓰면 확실하게 붙는 대학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상당수 대학교의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건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100% 맞출 수 있는지도 이렇게 안정권 대학을 쓸 때는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도 이렇게 결과가 쭉 나와 있으니까 이 결과대로 원서를 쭉 보시면서 쓰시면 된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가장 큰 장점 첫 번째, 지난해 입시 결과를 통해서 나의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고 만약에 합격 가능성이 거의 100%에 수렴하는 대학교라고 하면 그 대학교를 하나를 집어넣는 순간 나는 5개의 수시 원서는 잉여 원서가 돼서 이거 가지고는 막말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숭실대를 하나 넣었어. 확실히 붙는데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아버님이 야 서울대를 한번 써보자. 우린 모두 다 S대학교 한번 써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대 하나 쓰자. 그럼 원서를 쓰면 돼요. 그죠? 못 쓰라는 법이 없죠. 수시는 모든 학생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추천 전형을 빼고는. 썼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아빠는 친구들한테 우리 애가 서울대를 아깝게 떨어지고 또 다른 S대 갔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쟤 서강대 갔나? 성대 갔나? 이렇게 무언가 우리 아이의 학력이 높게끔 유추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성균관대 쓰시면 되고요. 서강대도 쓰시면 되고 서울시립대도 쓰고 이렇게 S대학교로 다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안전장치는 이렇게 교과 전형을 보고 찾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다 라는 걸 여기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교과 전형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기 지금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충원률을 다 발표한 대학교가 한양대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어떤 대학교는 발표한 대학교도 있고 없는 대학교도 있으니까 이건 찾아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교과 전형의 한양대는 경제금융학과가 515%가 충원이 됐대요. 그럼 쉽게 얘기를 하면 1000명을 뽑는데 515명은 합격을 시켜놨더니 이것들이 서울대로 빠져
연대로 빠져, 고대로 빠져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연계도 물리학과는 600%가 빠졌대요. 그럼 이걸 또 다시 얘기하면 10명을 뽑는데 70명이 지원했어. 그랬더니 60명은 도망갔네. 그럼 몇 명 남는 거죠? 10명 남는 거죠. 그럼 10명 모집에 10명 남는 거니까 다 합격하는 거네요. 그럼 7대1이 이 물리학과였으면 얘는 실질 경쟁률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1대1이 되는 거죠. 모두 다 합격이 되는 거죠.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종합 전형도 이렇게 충원이 좀 높은 학과도 있지만 이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다.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은 종합 전형은 국어교육과 무슨 교육과일까? 라고 생각하면 국어 잘하는 애가 쓸 과죠.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무언가 비교과 내용이 있으면 국어교육과 쓸 수 있죠. 생명공학과는요. 생명과학을 잘하는 친구, 의대를 준비하다가 무언가 성적이 좀 모자른 친구라는 친구들을 쓰는 거다 보니까 이런 학과는 무언가 충원율이 높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하지만 위에 있는 식품영양학과 얘는 누구를 뽑는 거죠? 라고 어머님들께 학생들께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밥 잘 먹는 애, 음식물 골고루 먹는 애가 식품영양학과 쓰나요? 칼로리를 계산해서. 무언가 대답하기가 어렵죠. 문과인데 건축이야. 뭔가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학과는 안 돌아요. 종합은. 하지만 교과 전형은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경제금융학과가 꼭 전공적 합성이 높은 학과가 아니에요. 얘는 그때그때 막 바뀝니다. 그때그때 막 바뀌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최근의 경쟁률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최근의 충원율도 보시면서 마지막에 원서를 쓰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을 또 하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상위권 대학교가 26.4%가 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실제로 어느 대학교가 늘었나? 라고 봤더니 여기 지금 고려대학교는 400명에서 1183명으로 늘었어요. 교과가. 그럼 여기서 783명이 는 거죠. 그래서 주요 대학교, 홍대 이상의 대학교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교과 전형이 늘어난 학교는 거의 고대가 유일해요.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한양대가 한 9명쯤 늘었어요. 나머지 대학교는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연세대학교가 종합전형 면접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이게 종합전형으로 분리는 되어 있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서 3% 인원만 추천을 해요. 그럼 학교에서 내신 좋은 애를 당연히 추천하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신 갖고 1단계를 걸러내는 전형이었어요. 이 인원도 어찌됐건 작년보다 2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위에 대학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뭐가요? 모집 인원이.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 밑에 건 일단 별로 보실 필요 없고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이 동시에 대학을 붙으면 어디로 갈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붙었어요. 한양대 국어국문학과를 붙었어요. 라고 하면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붙었는데 한양대 국어국문학과는 장학생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야, 사랑하는 우리 딸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가서 용이 머리가 되는 게 어떨까? 라고 이렇게 무언가 얘기했어. 그럼 아이가 바로 뭐라고 할까요? 아빠, 나는 나중에 과잠바를 입을 때 등 뒤에 사자가 그려 있는 것보다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학교 등교하고 싶어. 라고 대부분 아이들이 고대를 선택할 거예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붙었어요.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붙어도 이렇게 무언가 다 연세대로 쏠림 현상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한양대라는 대학교가 경제금융학과 500%가 조금 넘게 물리학과가 600%가 충원율이 생겼는데 그거보다 올해는 충원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요? 이 고려대 연세대학교에서 모집 인원을 대박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학교는 한양대죠. 대학 입장에서.
뽑았더니 도망가고 뽑았더니 도망가는 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동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이에요. 이게 작년에 400명 뽑았고요. 인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1단계는 면접을 보기 위해서 교과 100%로 3배수를 걸러냈어요. 그럼 작년에 400명 뽑을 때 1200명 면접 보기 위해서 1단계로 걸러낸 거죠, 애들을. 그 애들 중에, 그러니까 1200명 중에 수능 체제를 만족한 아이가 작년에는 문과가 3개 등급합 6이었고요. 이과가 3개 등급합 7로 올해보다 수능 체제가 약했어요. 올해는 문과가 3개 5, 이과가 3개 6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율이 쭉 이렇게 보면 제일 낮은 건 58.3, 높은 건 경영학과가 87 이렇게 나와요. 밑으로 내려가면 학과에 내려가면 점점 더 경쟁률이 수능 체제가 낮아지죠. 만족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문과 친구들을 꽤 많이 맞췄어요. 이과 3개 7이었어요. 3개 7이었는데 쭉 보다 보면 31.3, 의대도 31.3, 35%, 47%, 높아봐야 이제 컴퓨터학과만 80%였어요. 그럼 실제로 수능 체제와 도달률이 되게 낮았죠. 근데 올해는 이거보다 더 낮아지겠죠. 왜요? 애들이 줄어서 수능 체제 만족할 수 있는 애들 숫자가 줄어. 첫 번째 팩트. 두 번째, 수능 체제가 더 강화가 됐어. 이래서 기본적으로 충족률이 되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거를 충족한 애들끼리만 다 경쟁했더니 1단계를 통과한 애가 1200명으로 이게 3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 맞춘 애들로 했더니 1.87대 1이더라.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애들이 1.87대 1이었는데 이 애들 중에 고대만 붙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한양대 붙으면 안 도망갈 수 있지만 서울대 붙으면 연대 높은과 붙으면 도망가겠죠.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경쟁률은 1.09대 1입니다. 작년만 그랬냐? 그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그럼 올해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올해 여기에 더 중요한 건 400명 뽑던 게 아니라 올해는 몇 명이라고요? 1150명이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능 체제가 더 강화가 됐어요. 그럼 실제로 이 대학교 합격 가능성은 수능 체제만 맞추면 높아졌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실질 경쟁률은 뭐 자료 준비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건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 매년 미달이었어요. 의예과 매년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의대는 수능 체제만 맞추면 합격한다. 라는 게 팩트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필요 없는 건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종합전형으로 이제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하나씩 또 이제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교과는 3개였지만 여기 4개로 이렇게 하나씩 적어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국 대학교 한 1%쯤 늘었다고 했는데 이제 주요 대학교보다 어디서 제일 많이 늘었냐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서 종합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이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가 몇 개가 없죠. 고려대학교거나 이화여대거나 홍대 요 정도거나 지방의 국립대만 수능 최저가 있는데 이 지금 수도권의 38개 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준비에 부담을 많이 느껴서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아이들의 숫자가 꽤 많이 줄은 상태이고 모집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은 작년보다 꽤 많이 떨어진다는 건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가장 화두는 이겁니다. 제가 요즘 대학들하고 굉장히 많이 통화를 하는데 대학들이 가장 올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맨 꼭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류 블라인드라는 겁니다. 여기서 서류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서류 블라인드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학교 블라인드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학교 이름을 다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메가고등학교야. 그러면 학교 그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메가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걸 싹 다 지워야 됩니다.
이거 안 지우면 나중에 선생님이 징계 먹어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그걸 다 하고 있다. 그럼 이제 대학들은 뭐만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그냥 학생부에 여러분의 이름밖에 모른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과 비교과 내용은 그냥 볼 수 있는데 얘가 어느 고등학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는 대원외고인데 라고 하면 얘는 외고다 라는 건 압니다. 외고라는 코드는 줘요. 그러면 대원외고인지 서울외고인지 청주외고인지 제주외고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과학고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에 예를 들어서 세종과학고인지 저쪽에 인천에 있는 진산과학고인지 저쪽에 전북과학고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과학고라는 것만 알아요. 국제고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렇게 학교 이름이 지워져 버리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학교도 있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학교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넘버원인 학교인 대원외고는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죠. 넘버원인 학교인데 이 대원이라는 글씨가 없어지고 외고 이렇게 되면 얘가 거긴지 대전외고인지 어딘지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과학고도 마찬가지고 영재고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교들이 그렇게 다 지워진다고 생각해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올해 대학들이 뽑는데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건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의대를 뺀 나머지 일반 학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학과들은 저쪽에 꼭대기에 있는 대학교를 뺀 나머지 대학교들은 학교 이름을 어차피 안 받습니다. 어떤 걸 안 받나요? 어느 대학교가 안 받나요?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시립대학교 이 레벨로 일컬어지는 학교에 해당되는 대학교보다 레벨이 떨어지는 대학교들은 일부 특목고만 얘는 대원외고니까 뽑아야 돼. 얘는 예를 들어서 세종과고니까 뽑아야 돼. 얘는 하나고니까 뽑아야 돼. 이런 일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외고나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은 혜택이 있었지만 나머지 일반 고이거나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외고, 수준이 떨어지는 자사고는 학교의 네임밸류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하의 대학교는 작년과 올해 입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 달라진 학교가 어디죠? 그 위에 있는 학교. 이대, 중대, 여기서부터 서울대까지 위에 있는 대학교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진학 결과가 작년에 입시 결과가 되게 좋았던 학교, 재작년에도 입시 결과가 좋았던 학교가 올해 좋을 거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다 교과로만 쓰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교는 종합제를 못 간대요. 라고 하는 학교가 올해 기회가 열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년에 약대라는 게 새롭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죠? 내년부터 원래는 3학년 편입이었는데 내년에 이제 대학교 입학으로 아이들을 뽑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또 시위도 하지만 의대 정원 400명 늘리겠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런 이슈도 있죠.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중에 내년이 되면 또 재수생도 준다라는 걸 또 발빠른 아이들은 또 알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인생 120세 시대에 올해 대학 못 가면 어때? 내년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바뀌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원섰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상담하고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보고를 하는 게 올해 애들 왜 이렇게 눈이 높아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실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성대예안 안 써요. 중대예안 안 써요. 나 무조건 인서울. 뭐 이렇게 무언가 아이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이 대다수가 이래요. 근데 또 반대로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공부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핑계죠. 어찌됐건 핑계지만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올해 그냥 빨리 대학교를 합격해서 어차피 애들 되게 많이 주니까
나중에 취업은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빨리 대학을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류를 우리가 나눴을 때 첫 번째 부류,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수시 정시를 다 준비하는 친구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은 내년까지도 염두를 해둬서 지금 정시 공부로 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왜요? 내신 성적은 끝났잖아요. 수능은 변동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능 연락 공부해가지고 정시까지를 노린 다음에 만약에 실패하면 내년에 한 번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수시를 공격적으로 쓴다. 위의 아이들은. 반대로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안정지원.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런 시대에 어떻게 공부를 해? 나중에 성적이 더 떨어질 거야. 그래서 안정적으로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학 간의 양극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올해 굉장히 농후해진다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라는 대학교 하나는 3학년 1학기의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의 3학년 건 싹 다 지워져요. 연세대학교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대학교들은 모두 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 1학기 비교과 반영합니다. 반영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한 게 있어야 반영을 하죠. 수상 실적 없죠. 동아리도 무언가 아이들이 모여갖고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미흡하죠.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뭔가 만들 수 없는 것보다는 만들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이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연계돼서 어떤 말이 적혀 있지? 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건 기계공학과를 쓸 친구는 수학을 잘해야지 물리를 잘해야지 이렇게 전공과 연관된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를 뽑으려고 하는 게 올해 점점 더 두드러질 겁니다. 왜요? 비교과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무언가 우열을 세우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끝난 이 내신의 등급 가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과목에 선생님이 써준 세특 가지고 이 아이가 이 학과에 적합한 친구인가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약간 광역적으로 보려고 하는 감이 굉장히 크다. 그럼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나 뭐 이런 학과들이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나 모두 다 수학을 잘해야 되지 않아? 미적분 잘해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고 이 과목들은 당연히 이 학과들은 물리 잘해야지 그 물리를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판단한다라는 거고 물론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화학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뭐 이런 등등을 이렇게 주목해서 올해 보게 된다라는 게 과거랑 조금 달라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수시 원서를 쓸 때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재상입니다. 인재상인데 이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냥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이 전형의 인재상을 크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놓고 뭐라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두루뭉실합니다.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인재상은 인재상이 이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만약에 4번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나는 문화인에 해당이 돼. 나는 세계인에 해당이 돼. 나는 창조인에 해당이 돼. 이런 어느 쪽에 포커싱을 맞춰갖고 자기소개서 잘 녹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서울시립대 같은 대학교는 학과마다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학과마다 다 만들어놨습니다. 경제학부 딱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대요. 그럼 경제라는 과목을 수강을 한 친구들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혔냐면 수학적 소양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수학을 잘하는 친구를 뽑겠다라는 게 첫 문장에 녹여 있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문과 쪽의 대표적인 또 세무학과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전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해야 된대요. 그럼 얘네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대표적으로 이 네 개를 무언가 편중되게 보는 게 아니라 다 잘하는 애 이렇게 뽑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경제학과랑 이렇게 인재상이 다른 거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화학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딱 보면 다 과학하고 수학 과목을 잘하는 아이를 뽑는데요. 여기까지는 공통이에요. 근데 컴퓨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영어도 잘하는 애 뽑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나는 수학과 내신 되게 좋아요. 영어 내신은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면 화공과 써야죠. 난 영어 내신도 좋은 편인데 국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만약에 이러면 걔는 컴퓨터를 써야죠.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인재상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학과를 결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주목해야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방법은 여러분들 내신 성적과 이 학과 간에 어떻게 이렇게 유대관계를 맞춰서 접목시키는 게 이 학과가 가장 맞아떨어질까? 라는 걸 잘 찾아보시고 지원 학과를 고르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나 심리학과 갈 거야. 엄마 나 생명과학과 갈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나는 진로 희망이 원래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친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학은 상위권 대학의 입학처 직원들이나 입학처장 교수님이나 각 학과의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생은 자고 일어나면 꿈이 변할 수 있는 친구가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기는 자고 일어났더니 꿈이 바뀌었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얘들이 굉장히 뇌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어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소설가 꿈을 가졌다가 수학 시간에는 빅데이터 전문가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화학 시간이 되면 노벨 화학상 한번 받아볼까? 이런 친구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무슨 학과가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내신 성적과 매치가 되지가 않으면 그 학과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대학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내신 성적에 기재되는 교과목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성을 첫 번째 확인한다. 두 번째, 비교과에 여러분이 그 학과에 조금 더 얼마만큼 관심도를 가졌는지를 그 다음에 또 확인한다. 이걸 주목하셔가지고 학과를 고르셔야 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략적으로 원서를 쓸 수도 있고요. 전략적으로 원서를 전략적으로 무언가 보험 삼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 지금 면접고사 일정이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면접도 안 보고 알아서 뽑을게. 이런 대학교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이화여대. 이런 대학교 면접이 없어요. 왜 없냐?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면접 필요 없어. 그냥 공부 잘하는 애 우리가 알아서 뽑을게. 라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 또 하나의 내심 숨겨져 있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 대학교는 우리 대학보다 레벨이 조금 높은 대학교를 붙을 수 있는 만한 애들을 우리가 먼저 뺏어올 거야. 그래서 이런 자질을 갖고 있는 애들을 뽑아요. 면접이 없다라는 얘기는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들은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끝이에요. 수능을 잘 보면 안 되겠죠. 이 아이는. 면접이 수능 전이에요. 집어넣었어요. 그래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근데 수능을 대박 잘 봤어. 찍었더니 다 맞아.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면접이 끝나버려서 합격을 해버리면 정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면접 전이거나 면접이 없거나 하는 대학교는 수능 성적으로는 그 대학을 도저히 갈 수 없는 대학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대학을 선택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수능 후라고 적혀 있는 대학교는 면접이 수능 후라는 얘기는 수능 끝나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달에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두 번의 6, 9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나의 현재 성적은 건국대야 라고 딱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세종대를 넣채. 학생부 종합전형 창의 인재로. 그럼 싸우지 마세요. 넣으면 돼요 그냥. 왜요? 면접이 수능 뒤에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 네가 수능 때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으니
보험 삼아 하나 거기 넣어놓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집어넣었다가 수능을 평소대로 건대 이상의 성적을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으면 세종대 면접날은 면접을 안 보러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시에 따른 위에 있는 대학교를 붙거나 아니면 다 떨어졌어도 정시의 기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언가를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능 뒤에 있는 대학은 우리가 학생부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전형 중에 선택권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전형이다. 이건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으니 조금 레벨을 떨어뜨려서 지원해서 나중을 도모하자. 수능 성적에 따라서.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는 경쟁률이 높아요. 반면에 수능 전에 면접이 있거나 면접이 없는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수 있다는 건 하나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위에 있는 학과들을 이렇게 위에 있는 대학들을 쭉 적어놨어요. 우리가 이제 학과를 위에 있는 학과랑 밑에 있는 학과랑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왼쪽의 두 개 전형은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걸 우리가 고대에서 한마디로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건정책학과, 한문학과, 식품자원경제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목과 연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 세 개 학과는 기본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학과가 아니에요. 근데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왜 높을까? 라고 생각하면 비인기 학과니까 높은 거예요. 반대로 이 밑에 자유전공이나 이제 경제학과나 이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요. 인기 있는 학과, 점수대가 높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요 대학교들은 사람들이 면접이 수능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나중에 수능 보고 나서 이걸 갈까 말까를 고르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경쟁률이 높은 학과, 하위권 학과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위에 있는 인기 학과가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연세대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뭐가 그렇지 않냐면 언론이나 사회나 교육이나 정예나 영문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국영수사에 해당되는 교과목과 연계성이 높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의 방송반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비교과로 쌓을 수 있는 스펙으로 만들 수 있거나 또는 멘토, 멘티 봉사를 통해서 나는 심리가 나한테 맞다라고 무언가 사회가 나한테 맞다라고 정치 외교로 나는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무언가 쓰기가 쉬운 학과들이 경쟁률이 높아요. 반대로 전공 적합성을 맞추기가 어려운 학과는 경쟁률이 낮아요. 차이점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얘는 수능 최저도 높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수능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라서 전공 적합성 따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전공 적합성을 연세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좀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학과는 그래요. 저쪽에 자연계 쪽에 고르다 보면 또 이게 무언가 학교 교과목하고 연계성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이 얘기는 몇몇 대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논술에 대해서 특징을 몇 가지로 또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논술은 쭉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걸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아까 모집 인원 되게 많이 줄었다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대학이나 그 나머지 대학교나 거의 다 똑같이 인원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문이 좁아졌네 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만 애들이 줄어든 거에 비해서는 적게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합격선이 높아진다? 경쟁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경쟁률은 대충 이 정도 나온다. 낮은 학교들은 10대 1이 나오지 않는 학교도 있고 높은 학교들은 100대 1을 훌쩍 넘어가는 대학교들도 있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여기 인문계가 있고 여기 자연계가 있어요. 자연계 작년에 서강대학교가 최초 경쟁률이 103대 1이었대요. 근데 수능체제를 딱 걸었더니 수능체제를 만족하는 애들이 3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딱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논술도 보러 오지 않아요. 왜 논술을 애들이 보러 오지 않을까요? 수능체제를 못 맞췄기 때문에 안 오는 애들도 있고, 시험 수능을 너무 잘 봐서 난 정시로 고대 갈 거다? 그래서 안 오는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감안하면 100대 1이 23대 1로 된 거예요. 그러면 경쟁률이 4분의 1 이상으로 떨어진 거죠. 이 최초 경쟁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는 문과도 실질 경쟁률이 더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수학, 나영, 수능 체제 맞춘 애들이 그만큼 줄 거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단계 낮춰보도록 할게요. 경희대 수능 체제는 서강대보다 훨씬 낮아요. 물론 대학 레벨도 한 단계 떨어진 거죠. 수능체제 2개 영역 수능체제 반영하는 대학교인데 등급합 4, 등급합 5 이렇게 되죠. 실질 경쟁률이 66대 1에서 28대 1. 2개 4 맞춘 애들도 이렇게 없어요. 2개 5 맞춘 애들도 지원자의 반도 안 돼요. 물론 위에 있는 학과, 뭐 약과학과라든지 생물학과라든지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과는 경쟁률이 높아요. 근데 밑에 있는 뭐 한방제로라든지 환경공학과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 경쟁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내가 만약에 논술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면 학과를 낮춰가지고 논술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교가 일부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건 논술 전형은 내신을 1등급 몇 점, 2등급 몇 점, 3등급 몇 점, 4등급 몇 점 대학들이 이렇게 반영을 발표를 다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라는 대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주요 대학교 중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교고 점수 격차가 꽤 큰 학교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신이 3등급이에요. 그래서 이화여대 논술을 쓰려고 했더니 1등급하고 내신을 비교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30점이 빠져. 아씨, 이화여대랑 나는 내신 성적 30점이 빠지네. 이화여대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보입니다. 뭐가 바보냐? 이화여대 논술 쓰는데 1등급짜리가 누가 와요? 1등급이면 학종으로 쓰면 서울대 가요. 연대 100% 붙고요. 그 애가 이화여대 논술을 쓸 리가 없죠. 1등급 애들은 안 옵니다.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2등급 대 애들이 쓰는 거예요. 그럼 내논술로 지원하기가 3등급이 내신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이 이화여대는 합격자 아이들의 내신 평균이 2.5등급에서 3등급 사이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럼 내가 3등급이다 이러면 갭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죠. 근데 4등급이야 이러면 꽤 내가 논술로 만회해야 되는 점수 차이가 크네. 이건 상대적으로 붙기가 어렵겠는걸? 이럴 때는 그 대학을 기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신도 일부 대학교는 살펴보셔야 되는데 주요 대학교에서는 이화여대, 경희대 이런 대학 정도가 내신의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 대학교가 많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정은 그냥 참고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이렇게 학교마다 다 다르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건데 우리가 문과 친구는 잘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 게 문과 논술 문제 유형은 거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인문사회 통합, 자료 해석, 그다음에 영어 지문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 2개만 해도 문제 유형이 상당히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논술을 볼 때 나는 중대 한양대가 날까? 아니면 성대 서강대가 날까? 이거를 우리 집이 어디가 더 가깝지? 이런 걸로 생각하시지 말고 난 어느 대학교가 더 좋아? 이런 걸로 생각하시지 말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일단 문제를 보세요. 나는 중대 논술 문제가 나한테 더 쉽게 다가오는지 성균관대 논술이 나한테 쉽게 다가오는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확인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한양대 논술이 더 쉬운데요? 서강대 논술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한양대로 아이들이 더 많이 몰릴 거고 한양대가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지식에 취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학 논술이 나한테 유리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보통 학생들이라고 하면 어떤 쪽이 더 아이들이 더 쉽게 다가올까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 두 번째, 나는 정말로 어느 쪽이 유리할까?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서 논술대학교를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2번, 3번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최근 3년 동안 논술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럼 2019학년도 거, 2020학년도 거, 2020학년도 모의 논술 거 만약에 이렇게 세 개를 보고 문제를 쭉 정독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나라면 이 논술 질문의 해답은 서론의 이런 패턴으로 이 단어는 꼭 들어가야 돼. 본론에는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이렇게 무언가 기승전결을 무언가 머릿속에 A4지 한 장을 쓰고 천자를 다 쓰려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핵심 키워드 문장이나 단어 위주로 적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범 답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가 유치했던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해볼만 하겠다. 이 대학 논술이 수능 끝나고도 열흘 가까이 있다 논술을 보내. 그때 준비를 한번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준비를 제대로 하시면 돼요. 자연계는 굉장히 간단하죠. 수학이나 과학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수학은 필수고 그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수학이라는 건 너무 쉽게 내버리면 정답자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아이들 10명 모집에 20명 모집을 분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문제는 만약에 3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한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한 문제는 보통 아이들이 합격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는 문제.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할 때 논술 문제를 봤을 때 자연계 친구들은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3문제를 다 푸는 애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3문제를 다 푸는 애들은 의예과 쓰는 애들이에요. 보통 일반학과를 쓰는 친구는 확실하게 한 문제를 지금 맞출 수 있는 수준이면 그 대학 수준의 논술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대학으로 실제로 원서를 쓰시면 좋겠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하나하나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3가지로 나왔어요. 첫 번째, 정시 합격 대학부터 우리가 먼저 파악하자. 이제 환경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이 그림은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말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경희대학교 작년 입시 결과고요. 재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그 맨 위에 있는 학과로 우리가 보면 92.9에서 91.7. 그 밑에 학과는 거의 수준이 비슷했대요. 얘도 또 1점이 떨어졌네요. 얘는 0.8점 떨어졌고요. 얘는 수준이 거의 비슷했고요. 얘는 점수가 2점 가까이가 떨어졌어요. 추세적으로 보면 모두 다 대부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죠. 2019학년도에 100분위가 93이었대요. 근데 이게 91.7로 떨어졌대요. 그 우리가 살짝씩 점수를 올려볼게요. 이걸 93이라고 가정하죠. 와, 이때보다 점수가 되게 높았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2019학년도에는 수능 본 아이가 53만 명이었어요. 53만 명 중에서 100분위가 93이다. 이러면 상위 7%인 거죠. 그럼 53만 명에 0.07을 곱하면 몇 등이지?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37,100등이 나와요.
됐나요? 산수 빨리 하셔야 돼요. 37,100등이죠. 53만 명 곱하기 상위 7%를 하면 이때 37,000등짜리가 들어간 거예요. 합격자 애들이. 이때 우리가 좀 높일게요. 92라고 하죠. 상위 8%라고 가정합시다. 48만 4천 명의 수능을 봤어요. 그럼 여기 꽤 많이 올랐으니까 4천 명 일단 뺄게요. 48만 명이라고 하자고요. 여기다가 8% 애들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곱해보자고요. 그럼 몇이요? 48에 32에 88에 64 이렇게 더하면 38,400등이죠. 됐어요? 그러면 이때나 들어간 아이들의 수준이 거의 똑같죠. 그죠? 100분위가 왜 떨어진 거죠? 애들이 줄었으니까 53만 명에서 48만 4천 명이니까 올해 43만 명 된대요. 그럼 얘가 43만 명 중에 3만 8천 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9%를 해볼까요? 9%하면 대충 나오죠. 아, 그럼 얘가 올해 몇 프로 돼야 돼요? 91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면 딱 작년하고 똑같은 애들을 뽑았다 라고 이 경희대는 우리 학교는 선방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정시 인원이 이과는 10% 늘었다고 했어요. 경희대 상해대학교가. 그죠? 그러면 그만큼 또 학교 수에 또 떨어지겠죠. 올해 절대로 91을 못 유지합니다. 왜요? 모집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90대 초반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 그러면 경희대는 올해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100분이 90이 되겠구나. 저 밑에 있는 학과는 85 근방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100분위가 88이야 이러면 아, 경희대 중간쯤 학과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성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정시가 경희대네. 그럼 수시를 어떻게 써야 돼요? 경희대 위로 다 써야죠. 근데 시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을 면접이나 논술을 수능 뒤로 보는 걸로. 내신이 좋으면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면접이 수능 뒤에 보는 걸로 하나쯤 집어넣으면 걔는 뭐라는 거죠? 나의 보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 준비하시면 된다. 문과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대학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경북대 이러면 뭐 278, 279 이렇게 모바일 나와 있는데 이건 특성화학과니까 빼고 전자공학과 264.5, 259.5예요. 이건 뭐 이렇게 숫자가 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세 과목을 더한 100분이에요. 그럼 3으로 나누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88쯤 되는 거죠. 이때는 86.5가 되는 거죠. 과목당 1.5가 떨어졌어요. 그럼 올해는 86.5에서 85 근방으로 떨어질 거예요. 왜요? 저 위에 있던 게 92가 91쯤으로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80대 쪽은 82가 80으로 떨어져야 정상이죠. 위에 10점 단위당 1점씩 떨어지니까 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시에 이제 이런 이슈를 첫 번째 생각해서 수시의 원서 6장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우리 아이 6월, 9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하나 쪽은 밑바닥에 깔자. 100% 붙는 대학으로. 근데 그 대학은 면접을 수능 뒤에 봤으면 좋겠다라는 대학으로. 그리고 위에 있는 5개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정시 성적보다 조금 높은 대학교에서 한 단계 이렇게 높여 쓰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그린 게 여기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교과전형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과전형이 입시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예측하기가 가장 쉬운 전형은 교과전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과전형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교과전형이 가장 좋은 점 중에 또 하나가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전형에 비해서. 논술이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요. 근데 경쟁률이 낮은데
또 뭐까지 높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충원율까지 높다고 했어요.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인원까지. 그래서 꼭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들고 온 게 테마가 이거예요. 최근 3년치예요. 우리가 언론홍보나 행정학과 문과 쪽으로 보면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이 숭실대는 22개 학과가 있거든요. 문과에. 얘가 2018년도에 2등 했어요. 22개 모집 단위에서. 뭘로요?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뽑은 순서로. 그 다음에 1등 했어요. 1등 하니까 조금 부침이 있어서 좀 떨어져서 4등이에요. 그럼 다시 올해 1등, 2등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변동폭이 별로 안 크죠. 행정학과도 3등, 5등 하다 보니까 1등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다시 3등에서 5등쯤 할 것 같아요, 올해. 근데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이런 학과들은 사람들이 행정학과 요즘 공무원이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선호하더라. 언론은 원래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과다.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 근데 사학과 별로 좋아하지 않죠. 특히 아버님들 이 학과 나오면 밥 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 아이들이 비교과로 난 사학을 진짜 좋아해서 비교과 열라 많이 만들었으면 학생부 종합으로 써요. 교과로 대부분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과들이 부침이 되게 커요. 3등 했대요. 21등 했어요. 4등 했어요. 20등 하겠네요. 올해 합격선이 내려갈 여지가 되게 크다. 21등 했어요? 12등 했어요? 다시 21등 했어요. 22개 모집 단위에서 21등이면 꼴등이잖아요. 꼴등했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꼴등했다가 중간으로 갈 거예요. 그럼 지난해 입시 결과 이거 보고 쓰면 떨어지겠죠. 여기는. 이거 지난해 입시 결과 보고 쓰면 여기 2.1등급짜리가 원서 쓰면 아마 수석할 겁니다, 올해.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은 이렇게 해마다 부침 현상이 생기는 학과가 있다. 문과나 이과나. 왼쪽에 있는 학과들은 선호하는 학과다. 이 빅데이터, 요즘은 정보산업시대의 4차 산업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AI, 빅데이터예요. 통계학과 안 변해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컴퓨터 안 변해요. 근데 의생명 시스템학과, 이게 의생명이 만약에 서울대에 있었으면 좋아하는 학과겠죠. 숭실대 의생명 시스템학과하고 뭔가 의대 가겠다. 요즘 의전원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등 했다가 15등 했다가 1등 해요. 다시 15등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럼 실제로 이러면 올해 2.5등급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해 보이는 거죠. 화학과 11등 했다가 3등 했다가 7등 했어요. 그럼 올해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이렇게 무언가 변동성을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교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교과를 오르실 때는 이런 학과를 쓰는 친구들은 내가 저 학교에 맞는 내신인가?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조금 모자른데 도전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쪽에 이런 걸 보셔야 되죠. 작년에 입시 결과가 되게 좋았던 학과 떨어지겠는데? 라고 예측되는 학과를 골라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9월 모의평가를 16일날 본대요. 수시원서 접수가 9월 2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날 이제 서연고 스카이가 마감이 돼요. 이날 마감이 되고 나머지 모든 대학교는 월요일날 마감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테마가 이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는 관심 대상의 학생이 돼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쓸 건데요. 우리 아이가 연대 쓸 건데요. 고대 쓸 건데 이런 아이들이면 정말 좋은 학교, 서울영재학교나 이런 학교를 빼고는 학교에 몇 명 없잖아요. 이런 데 쓰는 애들이.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챙겨요, 걔를. 야, 너 식품자원학 경제학과 쓸까? 너 바이오 쓸까? 야, 너 한문학과 쓸까? 너 저쪽에 예를 들어서 무슨 환경생태 쓸까? 이렇게 뭔가 챙겨갖고 맨 마지막까지 눈치 작전을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세요. 근데 월요일날 이렇게 마감을 다 해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나머지 애들을 다 챙길 수 있어요? 챙길 수 없어요. 월요일은 학교 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월요일날은 원서 접수를 하기가 어렵죠. 학생이 없다 보니.
그래서 수시 모집의 대부분 아이들은 언제까지 원서를 다 집어넣냐면 스카이를 뺀 나머지 대학교는 일요일 날까지 원서를 다 집어넣어요. 그럼 월요일 날이 되면 월요일 날 오전에 일요일까지 경쟁률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원서 접수 마감 전에 경쟁률을 또 한 번 보여줘요. 그때 딱 보고 경쟁률이 어디가 낮은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원서를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과를 어느 쪽이 경쟁률이 낮을 거라고 학과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요? 자기소개서를 대부분 대학교가 원서를 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로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기계공학과가 경쟁률이 낮다고 기계공학과로 확 바꿔버리면 자소서를 고치는데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요일날 넣는 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교과전형이거나 논술전형은 굳이 먼저 집어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무슨 과를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대학은 합격하는 게 중요한 대학이라고 하면 이들 대학교 원서는 누가 써주는 게 좋냐? 아빠나 엄마가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전날 하나, 두 개, 세 개 전날까지 원서를 집어넣는 대학교가 있겠죠. 종합으로라든지 뭐라든지. 그럼 어머니, 아버님이 옆에서 아드님, 따님하고 원서를 넣는 방법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숙지를 하신 다음에 야, 세 개는 내가 넣을게. 교과전형하고 논술전형은.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까지 드시고 물론 여기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원서 접수 마감이 몇 시인지를 봐야 되는 대부분 다 보실 거예요. 근데 혹시 오전에 있는 대학교가 있으면 오전에 끝내야 되니까 우리 학교가 마감이 몇 시까지 확인 한번 하신 다음에 점심 드시고 월요일 날 그때 경쟁률 맨 마지막에 가르쳐 준 걸 확인하신 다음에 경쟁률 낮은 쪽으로 집어넣으면 이미 상당수 아이들이 대부분 다 원서를 집어넣은 후다 보니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마지막에 원서를 쓰신다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어찌됐건 이제 수시 원서를 쓰려고 하면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지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해서 듣다 보면 한 번, 두 번 들으시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 학생부를 보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원서를 써야 될 건지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수시는 남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언가 저쪽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 것만 상담을 할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다양한 친구들을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직관적으로 보게 돼요. 우리 아이 거를. 하지만 우리 아이 거는 학생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를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계속 보다 보면 어느 대학의 어떤 전형이 우리 아이한테 맞겠다. 근데 다음날 봤더니 이거보다 이게 더 낫겠는걸? 이렇게 무언가가 자꾸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9월 초면 완성이 다 될 겁니다. 조급해 하시지 말고 이렇게 차근차근 원서를 잘 쓰셔서 올해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것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